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용서하기 어렵다면서 또다시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되는 홍 시장의 공세 속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팬카페뿐만 아니라 아예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마치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이 명품백 논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에 이어 김정숙, 김혜경 여사까지 이른바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주요한 질문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였죠. 두 번에 걸쳐 질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을 끌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는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하라는 서명운동이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방금 영상에도 담겨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둘러싼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일단 이 화면에 사진으로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왼쪽에 국민의힘하고 당원 가입 완료됐습니다. 지지자들이요, 본인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당원 가입했습니다라고 찍어서 사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본인 SNS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빨리 가입해 한동훈의 힘되자. 지지자 맞군요. 와이프도 가입시켜라. 진정한 지지자군요. 한동훈 출마하면 부부 동반 표 행사. 늦은 20대 남자 당원 가입 인증. 이런 식이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팬카페가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총선 이후에 회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4만 넘었다 그러는데요. 오늘 보니까 5만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 당원 가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요거 보기 전에 당원 가입 인증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 그러는데 다음 거 하나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글을 쓰는 건데 당원 가입했습니다. 했습니다고 그리고 카톡 당원 가입하면 카톡을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 통지를 보내준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또 찍어서 이렇게 알림으로 왔습니다. 저 당원 가입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알린다 그럽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당원 가입한다는 게 이게 단순하지 않아 보이는 게요. 단순하지 않아 보이는 게 맨 아랫부분입니다. 인증글이 쏟아졌는데 지금 당원을 하는데 이 당원이 됐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있거든요. 전당대회 등등에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거. 근데 조건이요. 3개월, 최소 3개월은 당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가입을 당원 됐어요. 그럼 5, 6, 7. 석 달 지나면 8월부터는 투표권 등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데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3개월 뒤에 그러면은 지금도 8월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기해서 8월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개월 당비를 내고 8월 이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원 가입하는 거 아니냐. 그건 곧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지지자들 아니냐. 이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카페에서 계속 이렇게 당원 가입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다시 당권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지층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시점이
공교롭죠. 지금 5월 초순, 5월 중순에 가입을 해서 석 달이 지나면은 8월 초중순에 만약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된다면은 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때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안 된다면 오.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은 당원 100%로 돼 있고 예. 그 당원 100%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당원이 아니라 당비를 1,000원이라도 3개월 이상 납부를 한 책임 당원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점에 착안해서 저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것으로 당대표 경선 룰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만은 예. 그런 경우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나에게 전화가 와야지 투표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이고 그것에 많이 착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지난번 3.8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체 책임 당원 규모가 한 80여만 명 됩니다. 예.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계속 이제 당원 모집을 하고 또 경선을 위해서 당비 납부도 독려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아마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 3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면은 약 3에서 4% 정도를 오. 차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리 봐도 8월쯤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당원에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해석이. 그렇다면 지금 원래 국민의힘 내에서는 6말 7초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그때 뽑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이후에 8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8월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이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지지자들은 지금? 그 팬클럽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당이 어떻게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그것과는 별개로 봐야 되겠죠.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40일 정도 일단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 안팎에서 그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야 된다. 즉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당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과정을 건너뛰면은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논의는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6말 7초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여러모로 좀 빠듯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냐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권지웅 민주당 기본사위 부위원장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아까 팬카페 얘기도 좀 했거든요. 네. 5만 1,700명, 5만 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또 팬덤 하면 민주당이 앞서 경험이 많은 정당 아닙니까? 네.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위두훈이라는 이름의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팬덤 카페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5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단기간에 어떤 한 사람의 팬덤으로 5만 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 보수 진영에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다.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예. 지금 그다음 당대표를 누구로 뽑게 해야 하는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나경원 뭐 전 의원이라든지 현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의 어떤 발로가 지금 이렇게 5만 명을 모아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자체에 대한 팬덤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보수 예. 진영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표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그렇게 않을까. 빠른 시간에 저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네. 보면 혹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팬카페에 가입하는 분들 숫자가 이제 5만 명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건데 이 중에는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저로 넘어가신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봤을 때도 예. 그렇고 여전히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변화시킬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 진영에 계셨던 분이 예. 지금 뭐 한동훈 팬카페에 가입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려운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질문 좀 드려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지지자들은 아무리 봐도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라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을 가입했다고 인증하는 걸 스스로 알리고 있어요. 인증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원이 되면 석 달 뒤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 시점과 맞물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목소리의 주인공 이분은 가끔씩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때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 평가는 좀 엇갈리지만요. 이번에도 또 어제도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그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그 대권을 향한 그 많은 그 조직을 만들어 놨죠. 그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가진 정치적 자산의 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잊혀질 수가 있는 것을 염려해서 가능하면은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나 도전을 해서 당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지금 심평 변호사 말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국 조직을 이미 만들어놨다 이미.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면 이미 다 전국적으로 세팅해놨다 지금. 딱 그거는 당대표 이런 거 다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아,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장직을 겸직하면서 선거지휘를 하게 되면 조직이 만들어지죠. 없던 조직이 추스려지고 이거는 공적인 조직이지.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예. 뭐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조직이 혹시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교류를 하냐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말씀하신 게 저게 이제 공적인 조직을 언급하신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든 조직이다라고 하지 않고 대선 때 있었던 조직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대선 때 있었던 조직.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저 뒤에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저 부분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그리고 방대한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이 국민의 심정도 되는 큰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잘 추스리면 조직이 방대해지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끊겨서 그렇지. 예. 그것이 선거 때는 가동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동된 선거 때 가동됐던 조직을 일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협의회 무슨 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통상.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직의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내지 선대위원장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의 조직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지금은 그렇게 언급하기는 어려워요. 공적인 조직은 공적인 조직 하에 그 체계상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제가 뭐 파악한 거 다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대표 출마가 지상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유디훈이 이런 분들도 당대표에 반드시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대선을 위해서는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중간 과정 정도로 본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들이 힘을 보탠다는 의미는 있지만 본인들이 만약에 힘을 보태지 않으면 당대표에 떨어진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지지율만 보면 상당한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룰이 어떻게 바뀌든 유지되든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에 나온다 그러면 뭐 당선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하는 부분은 저는 나가서 떨어질 것인가 여부가 아니고 예. 내가 당대표를 나가서 당대표를 하게 되는 것이 본인의 대권 행보에 도움될 것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따지는 것이지 당대표에 나가서 떨어질까 붙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3년 남은 대통령과의 관계,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동 추이,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당의 그 추이에 따라서 본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침, 예. 이런 것들 갖고 본인 대권 행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자신 있으면 나가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이후의 행보에 대한 본인의 예상, 기대 이런 것들이 당대표 출마 여부의 변수인 것이지 당선 여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 좀 정리된 거 좀 한번 다시 불러올까요? 내용 보시면은요, 뭐 전국 조직 그러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게 뭘까? 진짜 있는 걸까? 그러니까 총선을 계기로 중앙, 지방에 걸쳐 방대한 조직, 전국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권을 거머쥐려고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지원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지금 한동훈 측으로 다 흡수됐다. 인계를 받았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저것도 저 해석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제 대선 때 저런 조직이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런 조직이 선거 때는 당연히 선거에 동원되겠죠. 예. 그 활용되겠죠, 그게. 그렇다 그러면 공적인 조직에 의해서 다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개인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상 당을 위한 조직 그렇죠. 아니냐. 당의 선거 때 당에 도움되기 위해서 활용됐던 조직, 또 가동됐던 조직, 예. 도움 줬던 분들 뭐 이 정도 표현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거는
제3자 시각을 갖고 계신 소용주 이 소장께 좀 질문을 네. 드렸는데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지금 무슨 조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선거 때 당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조직일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일을 했던 조직일 것이다. 그게 다시 가동되는데 그게 한동훈 개인 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됩니다. 당권을 장악합니다. 그럼 그 조직은 당대표의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사실상 그런 설명들에 근거를 한다면 예. 그건 당대표 조직이 되는 것이죠.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라는 것들이 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지지 기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도부가 누가 오든 간에 그건 국민의힘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게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당시에 보수층에서 당연히 대선 후보를 지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주인공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지지를 보냈다는 거는 당연합니다. 예.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겠지만 중요한 건 민심은 움직이는 거예요. 평가를 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보니까 2년 지나도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매력적이네. 이쪽이 더 나의 취향에 맞아. 그리고 뭔가 향후에 보수의 예. 어떤 가치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할 것 같아. 예. 라는 마음을 먹는 조직들이 꽤 두텁게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팬클럽 카페에 5만 1,000명이 되는 예. 그런 급수적인 회원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보수 측에서 많이 빠지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또 지지를 얻습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심평 변호사의 말이 예. 맞을 수는 있으나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심평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하죠? 의미가 없잖아요. 딱 한 가지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란 얘기예요? 아니면 나올 건지 밝히란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를 뭔가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예. 얘기를 해서 그냥 언론 관심을 끄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저런 얘기는 아무나 합니다. 정치권에 있으면. 아니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총선 때 돌아다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조직이 당연히 예. 그쪽으로 흡수가 되지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직접 통화해서 내가 통화했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정도가 뉴스가 되는 것이지. 그거는 안 나오네요. 예, 그렇죠. 저 정도는 그리고- 지금 좀 보면은 그냥 본인 존재감 드러내기엔 바른 것 같다. 그리고 전국적인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었던 새로운 조직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없었던 뭐가 그렇죠. 나타났구나 하는데 그 그렇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이 하고. 위둔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부상하는 이건 새롭게 거죠. 등장한 그렇죠. 거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는데 그 설명한 내용에 들어간 표현 중에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었어요.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정치인의 길을 갈 거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걸 두고 하루 지나 오늘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관한 어떤 설명 들어보시죠.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문장 때문에 한 문장. 두 분의 관계는 거의 끝났다? 그런 생각이 어디 드는 게 어떤 문장이에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요 대목이 아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탁 왔어요. 아, 그런 남의 맥락이십니까? 얘기 하듯 그렇네. 잘가 뭐 이런 거. 아, 잘 가.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진수희 전 장관이 이거는 약간 헤어지는 걸 표현한 것 같다. 지금 보면은 자 어제 요 얘기를 놓고 요 대목을 놓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일까? 저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 말일까? 근데 이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은 살짝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얘기는 이거예요. 한동훈 정치 기간 짧지만 총선을 주의하면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갈 길을 잘 걸어갈 거다. 요건데 아까 진수희 전 장관은 이거는 이별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팬카페에 이런 반응과 글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진심은 뭘까요? 그러면서 막 그 지지자들이 막 해석들을 해요.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요거 좀 짧게 이 소영주 소장님.
이게 단순히 정치인의 길 잘 걸어갈 것이다. 이게 덕담으로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관계 끝이다. 이렇게 들리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맥락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마음을 몰라요. 이게 넘겨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삼자화법을 쓰잖아요. 정치인이 잘 갈 것이다. 잘 갈 근데 것이다. 예전에 보면 20년 동안 본인과 동고동락을 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면 규정을 해줘야죠. 잘했다. 아니면 나와 정치 운명 공동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번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나와 국정의 어떤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친 일을 하겠다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딱 잘라냈잖아요.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요. 결국에는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저번에 밥을 먹자고 한 거를 거부하고 나서 연락을 지금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아직까지 들리는 게 없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밝히셨어요. 뭐 20일직인데 뭐 좀 충전할 시간은 주고요. 뭐 좀 이따가 한번 뭐 아무튼 만나야 만나야 되지 건데.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통상 이미 만나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카톡도 하고 특히 텔레그램 좋아하시잖아요 대통령. 텔레그램도 하고 전화도 하실 텐데 아예 그걸 단절했다는 것은 지금 봐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는 대통령을 손절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미를 읽지 않았나. 전 좀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을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20년 이상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참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얘기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덕담인 것인가 아니면 관계 끝, 곧 사실상 이별이다. 이걸 암시한 건가? 뭡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치인의 길이라는 게 한동훈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에 임명직만 했잖아요. 그러다 정치인으로 사실 임명직으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비대위원장이라는. 그렇죠. 선출은 아니었어요. 들어와 보니까 대중적 인기를 확인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를 확인했다는 것은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리매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혹시나 대권이든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비전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만약에 뭐 선출직 서울시장인지 아니면 당대표인지 대권인지에 대한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의 길이라는 것은 상당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이제 여당 대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3년 남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각을 세우는 게 유리한지 본인의 대권 행보에 아니면 3년 동안에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서 함께 걸어가는 게 유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제 정치적 판단해야 되겠죠. 그것도 정치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길에 심사숙고해라 이런 취지로 들리고 저는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걸어가라라는 거였어요. 정치인이 아니라 걸어가라의 방점이 빠르게 가지 말고 뛰어가지 말고. 정치인의 길을 뛰어가지 마라가 아니라 걸어가라고 했다. 잘 걸어가라. 그러니까 사실 급하게 갈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는 데에 대통령의 진심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급하게 가지 마라.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악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배에 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커가는 과정에 대통령 각을 세울지 아니면 대통령의 성공에 올라탈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 것이지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공격 대상으로 대통령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본받을 또 같이 갈 대상으로 대통령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본인이 자리매김하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따라서 두 분이 지금 각을 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악담할 이유도 없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성공하고 성공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대해서 등을 지지 않으면 대통령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악담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좀 잠깐만 얘기를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본인 총대를 메고 나와서 필요한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보드 게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쌓기를.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차곡차곡 조심히 쌓아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밑으로 빼버리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다시 쌓고 노력을 했는데
뭐가 서운했겠습니까? 당시에 윤한 갈등에 초래했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예. 마포를 할 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그 부분을 비판했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골이 지금까지 풀지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오해는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퇴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이 네 길을 가라 정치인으로서. 대신 말씀한 대로 잘 걸어가 봐라. 지켜볼게. 저는 이런 이별을 통보했다고 저도 보여요. 알겠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의미. 걸어가라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요즘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로부터 쓴소리, 압박, 때로는 굉장히 험한 뭐 문자까지도 받는다 그러죠. 조종훈 의원인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통령 측, 대통령 쪽에서는 가장 이제 폭넓게 너그럽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오해라고 한 건 전 액면 그대로 믿고요. 근데 뭐 고마운 분들 만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고마워야 할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이죠. 정치인 한동훈이 지금까지 오는데 누구에게 가장 고마워야 하는가? 1순위는 국민이고 2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이게 틀릴 수 있을까요? 송영훈 의원? 대통령한테 고마워야 된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 누가 말했는지 이름표를 가리고 보면은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원이 지대한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49세 법무부 장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단계를 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탁으로서 지금까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그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여권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면 대통령과 계속 만나지 않고 대통령과 식사도 하지 않고 여권에서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만남을 청하고 해서 두 분이 회동을 하고 또 동요하고 있는 어떤 그 여권 일부 지지층도 다독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조정훈 의원께도 조금 쓴소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총선 백서 TF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서 TF 설문 방향에 관해서 뭐 일각에서 의문도 제기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코멘트들은 가급적이면 이 백서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지금 백서 작성 중인데 지금 그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쓴소리를 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쓴소리 하면 요즘에 이분만큼 쓴소리를 이게 쓴소리인지 뭐 비판인지 비난인지는 뭐 각각 시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요새 쏟아내고 있죠. 오늘 역시 쏟아냈습니다.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오늘 오찬 말고요. 오찬부터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뭔가를 얘기한 날이기도 한데 오늘 또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대구 지역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당선인들, 뭐 의원도 있고요. 새로 되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과 만났어요. 한 10명 정도를. 오찬을 한 겁니다. 이거 며칠 전부터 예고돼 있었죠. 그 지역 현안 논의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참석하신 분들 이름이 쭉 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안 가신 분은 추경호 새 원내대표 그리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분들은 뭐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10명 정도 참석을 했다 그러네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대구시가 할 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2번 정도 개정하는데 주 대표가 그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주 대표가 연말까지 주 대표도 민주당하고도 협력이 잘 되잖아요. 대구시가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이 협력을 이렇게 별로 해주질 않아요. 근데 뭐 알아. 하여튼 뭐 시장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고 또 시의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이제 신공항이나 뭐 K2 후적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자, 고지웅 부위원장. 오늘 모습이요. 예고는 됐었어요. 10명 정도 당선인들. 그러니까 중앙 정치를 할 대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대구 지역의 시장, 홍준표 시장이 만난 거예요.
그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정도, 현안 얘기를 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대구의 맹주는 나다 이런 걸 과시하는 자리인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장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만나는 것 자체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뭐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세요. 그래도.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그 전에 해왔던 발언이나 심지어 최근까지도 했던 발언과 겹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지역 현안을 나누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자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열려고 하는 전당대회에도 과도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계시고 의견을 자꾸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고생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되게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중앙정치에 개입하고자 지역 의원들을 만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그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지만 좀 지자체 일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아가셨는데 대구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하면서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발언하는 것,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짧게 송영훈 의원께 그냥 단순한 만남입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가 물씬 나오는 만남입니까?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예상할 때 아마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쉬는 것도 정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한 글자를 더 오늘은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급들은요, 숨 쉬는 것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보가 총선 끝나고 난 뒤부터는 본인의 대선 레이스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지역의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정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을 앞으로 2년 뒤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당선인, 낙선인 할 거 없이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미 다 만나고 있습니다. 홍 시장도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리를 만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 그 권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홍 시장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은요 했잖아요. 홍 시장께 대구는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구시정은 도대체 언제 하고 계시는가라는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치에 각해양 의견 많이 내시고 그거 바쁠 것 같은데 대구시정은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네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 당선인들만 만난 게 아니라 오늘도 빠지지 않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쏟아냈습니다. 또 글로요. 소개 좀 드릴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 모시고 있지만 요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부득이 모시고 있지만 갑툭튀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 용서 못한다. 무슨 원한이 있는 걸까요? 용서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한동훈이 문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참사 있지 않아. 이거 국정농단 수사 얘기인데 그럼 그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만 관계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유독이 용서를 못할 정도로 지금 이 화를 표시하고 있는 건데 일단 수영주 소장님, 일단 이 내용보다도 이 맹폭이에요, 이거.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이 맹폭격 이거 언제까지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저럴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보면 모두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히 노련한 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본인과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인기 높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엮여야만 본인의 몸값이 올라요. 그리고 뉴스가 되고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뉴스와이드에 더 다룬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뭐 많은 언론부터 뉴스와이부터 다 다루는 것인데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봐보세요. 문 지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얘기했잖아요. 문 지시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위에서 지시를 했던 겁니다. 중간을 띄웠네요. 지금 대통령과 사이에 중간을 띄워버렸네요. 빼버린 거예요. 여기는 부득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는 해로 본 겁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이번 총선의 참패로 지는 해기 때문에 여기는 가만히 둬도
여기서는 더 그래서 이상 없다.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지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굳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본인의 게임으로 해서 예. 그다음 보수의 제거는 홍준표 이 이름 속자로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따지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좀 앞으로 좀 어떤 물리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좀 하고 싶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각 여론조사를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두각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는 해로 평가하고 뜨는 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늘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좀 그걸 부득이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표현을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 계속 뭘 얘기하는데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저격 범위에 들어갔었잖아요.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힘이 된다고 봐요. 저의 에너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당이 되는 거는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얘기하시도록 하고 괜찮아요. 원래 그분 얘기가 그런 투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구애받을 필요 없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에너지를 쓰겠다고 뭐 노련한 정치인의 말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 비난해도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뭐 저 얘기는 그렇고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가끔씩 사진으로만 그것도 다른 분들이 올린 사진으로만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뭐 이 반응은 없는데 이걸 분명히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속으로는 오히려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규정해가면서 낙인을 찍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19대 때 대선 때는 홍준표 현 시장이 후보로 나와서 그때 안 좋았어요. 잘 안 됐거든요. 그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당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이죠. 거기다 이제 또 당 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 나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 해당 대상자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보수가 괴멸됐는데 거기에 한 역할을 했던 분이다. 이런 취지의 낙인을 찍어가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듣다 보면 아 이분을 찍어야 돼라는 이제 이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저는 당 대표에 불출마 선언할 때까지가 아니고 대선 후보 불출마 선언할 때까지 하실 거라고 봐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준표 시장님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내심의 지지층 넓히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회의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언어를 쓰시더라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에 대한 비판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이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다음에 보수의 재정립 그러니까 보수가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데 왜냐하면 당 생활 안 한 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공무원으로서 했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게 되면 저는 직업을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한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비판하게 되면 비판의 정도가 너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홍준표 시장님 본인도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런 비판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지만 중도층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포괄적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비판의 지점을 조금 더 보편적인 말로다가 풀어서 하셨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소영주 이 소장님 말로는 안 그칠 것 같아. 불출마한다는 거 밝히지 않으면 계속 날 것 같았는데 이거 뭐 반응이 없고 계속 비판하고 이거 반복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반응을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여태 없었거든요. 반응을 바라고 계시고 만약에 거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참전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지층이 나뉘게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거의 잘못 내지 과거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 비판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당이 또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 전선을 뒤로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조금 더 이게 뭐가 묵직하는 건지 더 날이 서는 건지 아무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주제도 여권 상황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오늘 지지율 관련된 조사 결과도 공개가 됐네요. 관련 내용 가보겠습니다. 최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인데 뭐 취임 2주년 다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니까 가장 낮다 이런 평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은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그치지는 않네요. 또 여기도. 야, 요 얘기 해볼 텐데 우선 지지율부터 좀 볼까요?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긍정평가가 이제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 그래프로 돼 있죠. 마지막 나온 게 오늘 나온 건데요. 24% 나왔습니다. 그 직전 조사 24, 그 직전 23. 비슷한 걸 유지가 되죠. 반등이 지금 현상이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부정평가도 그 맥락에서 좀 반대편에서 위치했는데 숫자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과 비교한 지지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때 각 역대 대통령은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는가 이걸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숫자 한번 딱 한눈에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전까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나와서 28%예요. 2주년 딱 그 시점에 28%. 높은 대통령은 뭐 거의 50%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이 됐는데 24%.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에 가장 2주년 지지율로서는 가장 낮다.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 일정이 있었는데 청계천을 방문해서 저렇게 좀 나와요. 청계천을 방문해서 시민들 좀 만났죠. 시민들 휴식시간에 시민들과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눴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서대문에 있죠. 영천시장을 또 찾아서 상인들과 또 만나서 물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송영훈님.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딱 비교해보니까 가장 낮은 현상. 근데 이게 어제 이 조사가 7일에서 9일까지니까 어제까지 포함된 조사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일부는 반영이 됐을 텐데 반등하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 여론조사에 거의 반영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갤럽이 통상 그 정례조사에서 매주 3일간 조사를 합니다. 화수목. 게다가 기자회견이 어제 한 11시 한 반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3일째 오전 조사까지 다 돌아가고 아마 오후 조사 정도만 영향을 미쳤을 일부 정도만 들어갔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이런 이슈는 한 일주일 정도 반영되는 시간이 다음 걸린다고.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다음 말씀이죠. 주 조사까지 보면은 이제 이 기자회견으로 민심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은 계속 정체 상태인지 이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걸 빼더라도 취임 2주년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이 지지율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낮은 상태인 것은 맞죠. 이제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2주년 됐을 때 28%였는데 시대 보정을 좀 해야죠. 그 시절에는 사실은 언론에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고 SNS도 없던 시절이고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시대 보정해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33% 뭐 이런 수준하고는 약간 엇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클린턴 프로젝트 같은 걸 좀 해야 돼요. 클린턴 대통령이 8년 중에 6년을 여소야대로 보냈는데 그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습니다. 그 마크 펜이라고 하는 참모가요. 하루에 120명씩 스텝을 데리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반영을 해서 루인스키 스캔들 같은 것도 다 극복하고 마지막에 퇴임할 때는 재선 때의 득표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지율로 그 퇴임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예고가 사전에 안 됐어요. 끝난 뒤에 이제 알려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계천 방문해서 시민들과 좀 만났고요. 재래시장도 방문해서 상인들과 뭐 물가 얘기도 해놨다. 이런 게 좀 공개가 된 거죠. 뭔가 좀 움직임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집안 싸움이요.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정치인이 참여한 거 아니라 2명, 뭐 보니까 한 3명 정도 되네요. 근데 계속 이게 뒤끝처럼 남아 있거든요. 일단
그 공방이 오가는 그 모습 일단 목소리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그러니까 저가 아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아니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있었죠. 난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면 저게 내가 안 하는 걸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동쪽을 보고 있는데 서쪽에서 요란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네. 그러고 몰라요. 아니 그분이 조선 의원이 저기 정치 신인인가요? 아니죠. 이걸 왜 친윤 비윤해요? 아니 이게 친윤의 문제야?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아주 핵심만 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원내대표 출마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역을 맡다. 이거는 원내대표 출마라는 뜻이잖아요. 악역을 맡아달라고 얘기하더니 밖에선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어떤 당선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러자 이게 이제 배현진 의원으로 갑자기 정치권에서 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반응을 보이는데 출마 권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나쁜 버릇인데 선배답게 고치세요. 버릇!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질타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과 이철규 의원이 나눴던 통화 녹음 파일, 방금 전에 들었던 내용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다시 오늘 배현진 의원 저격한 거 아닙니다. 그분은 정치신이냐? 그분이 정치신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건 다른 분이다 얘기했어요. 또 배현진 의원이 아니 들통나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 아니 당시에 아니라고 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리고 끝까지 미끌거리지는 맙시다.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 참 빠져나간다 이런 말 같기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권지웅 부위원장. 네. 이거 단순히 그냥 서로 약간 기분이 나쁜 해프닝 정도로 보기에는 뭔가 깊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깊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여당이 이런 건으로 서로 폭로하고 진실공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일각에서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와요. 네, 너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안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출마를 권했는지 안 권했는지 국민들이 별로 궁금해하는 사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서로를 되게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을 오해를 당했던 사람이 녹취까지 공개하게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한 거 결과적으로 그냥 싸움만 지금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전 되게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 행보를 나서는 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총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준영 기자회견 때도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특권을 누리거나 부정의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패한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계속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여전히 부정의하다, 부패하다는 부분을 털지 못하는 한 아마 지지율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지금 이철규, 배현진 두 의원의 설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한 분이 참전을 하신 격이 됐네요. 화면 좀 볼까요? 박정훈 당선인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당선인, 그러니까 출마 권유했다라고 얘기한 당선인은 본인이다라고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방송에서 자신에게 출마 권유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반대했다고 얘기해. 저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출마 권유는 3월 초에 제가 한 말인데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꺼내놉니다. 여기다 붙여요. 한 결혼식장에서 익숙한 정치인을 만났는데 눈을 피하길래 내가 인사를 가서 했더니 너 나 알아? 라고 반응을 했다. 이게 이철규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후배가 인사는 해야지라며 건방지게 굴더란 말로 변질돼 유포됐더라. 요 장면이. 너 나 알아 이런 얘기는 없고 건방진 후배로 이게 변질되더라. 그런데
3월 초에 본인이 통화한 거 있는데 그게 총선 이후에 대화로 변질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영주 수사님, 이것도 이철규 의원 저격한 건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총선 전에 예. 영상과 소통하는 브릿지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친윤이다. 아까도 이제 이철규 의원 그 잠깐 싱크 영상에서 보면 예. 뭐 친윤 비윤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게 이러면서 어디 있어요? 왜 하잖아요. 그런 문제로 보냐는 그 거죠. 말을 한다는 자체는 본인이 친윤이라는 말을 입증하는 거예요. 뭘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총선에 지고 나서 지금 당이 지금 따지고 보면 초상집이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예. 서로 감정 싸움 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바꿨네, 원내대표를 권유했네, 안 했네, 그게 배현진 의원이네, 그 옆에 있는 이제 박정훈 당선인이네. 이거 정말 그 불필요한 소모를 감정 소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도는 제가 조금 읽혀요. 그러니까 이 송파의 두 분은 예. 정치 신인 뭐일 수도 있고 초선 재선이니까 예, 이제 재선이 된 이 두 분은 지금 친윤 말하자면은 지우기 같은 이런 좀 공격성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당신 좀 선거에 책임지고 친윤 반성 좀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앞에 전면에 나서고 할까 말까 그러지도 말고 이번 선거 망친 주범이다 당신이 라는 거를 돌려서 지금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당원들 눈에는 예. 점입가경처럼 보일 것이다.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지목한 본인한테 출마를 권유했다가 다 바뀌어서 단수했다는 거는 이제 배현진 의원은 결과적으로 아니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이 녹취를 공개했잖아요. 파일을. 근데 이걸 좀 지적하는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 간의 설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통화 녹취록 공개한 것은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좀 신의를 좀 그러니까 사인 간에서 대해서도 통화 녹취 공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찬 위원장, 요 통화 녹취록 공개한 거 녹음하고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본인이 뭐 답답했으니까 공개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의원 간의 통화를 녹음했다는 거 하나가 문제가 되겠죠. 녹음해서 그것을 또 공개했다는 또 다른 행위가 또 문제가 될 거고 또 공개한 이유 내지 목적이 또 하나 문제가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세 분 그냥 당신들 뭐 시시비비 가리는 거지 사생활 갖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한테 누군가 나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 공개 여부 갖고 서로 간에 정치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초선 재선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또 친윤으로 평가받는 분이잖아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사실 당내 어떤 정치 역학하고는 일단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 간에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두 분이 그냥 만나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저렇게 SNS 갖고 서로 또 만나지는 않고 그냥 약간 다른 데서 이렇게 원격으로 지금 설전을 벌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박정훈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저런 말씀을 저도 뭐 대충은 들었는데 저런 소문이 있어요. 뭐 너 나 알아 이런 말 했다는 소문.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하지 않고 그냥 당신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풀고 할 일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또 하면서 이제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원 간의 대화 또는 이제 국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대화도 녹음을 한다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음하는 것 자체는 뭐 본인의 자유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떨 때 그것을 쓸지에 대해서 조금 공인다운 처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공개하는 배경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또는 뭐 어떤 중요한 정치 행위라면 그러면 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본인은 어떤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참 심각한데 총선에 패배했는데 저렇게 뭔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걸로 집안 싸움 좀 설전을 벌이는 모습. 이거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주제 가볼까요? 여기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좀 등장을 하네요. 삼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삼김 특검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여당에서. 그러자 야당에서는 지금 물귀신 작전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네요. 삼김 특검 얘기를 꺼내신 분이
최근 며칠 전에 본인이 어떤 글로써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어제는 아예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분도 좀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카드값도 있고요.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더 많잖아요. 정상회담에 가장 많이 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진정으로 원한다라고 하면 김혜경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노터치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법인카드 내역 다 하면은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고 사적으로 배모 씨, 그 김모 씨, 배모 씨하고 조모 씨를 부린 것까지 인건비까지 하면은 그 액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는 김정숙 여사가 2017년이었나요? 그때 프랑스 국빈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순방을. 그때 이렇게 샤넬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일 거예요. 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며칠 됐어요, 지금요. 화면을 정리해 볼까요? 사진도 있는데요. 일단 삼김 여사 특검 이게 뭐냐면요. 김건희 여사 지금 명품백 논란은 지금 뭐가 야당에서 좀 특검 얘기 꺼내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수사도 좀 이뤄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당에서 그러자 아니 김혜경 여사 버카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들여다보시다. 뭐 수억 된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일 여사 아니 과거에 옷 그 뭐 논란 낸 거 있잖아요. 그거 깨끗한지 어떤 건지 진짜 뭔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삼김 여사 특검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권중구 위원장. 네.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자, 일단은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근거가 너무 상이해서 이걸 같이 동등하게 놓기 일단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고 이것은 뭐 영상까지 있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뭐 창고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창고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인정했던 사안이고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아니 검찰이 처분을 안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처분을 안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 뭐든 내렸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수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해왔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힘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황당하긴 하지만 어쨌건 내용적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했어요. 1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같이 있었던 공무원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럼 이미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부정의하다, 부패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뭔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되게 반성하는 태도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되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당연히 나왔죠. 목소리 좀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뭐 한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물귀신 작전입니까? 뭐 이거 진짜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택도 없는 거 가지고 물귀신 작전 하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김민전 당선인의 단순한 주장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을 다 수사하자 뭐 이런 얘기를 아무 혐의도 없이 뜬금없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물귀신 작전이라고 규정을 했네요. 물귀신 작전이면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김민전 당선인이 한 말에는 찬성하진 않지만 왜 저런 말을 했는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그 여사 특검을 하자 그리고 다 하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려면 이렇게 이런 분들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상설특검법에 보면 특검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예요. 공정성 있게 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도 해야 되겠죠. 저 이재명 대표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는 기소가 됐지만 아직 수사 중에 있어요. 나머지 법카 사용 대단히 큰 부분, 3억 원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 논리라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끌어다 특검해야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논란의 내용은 법 위반 여지가 있는 논란이고 그렇다면 수사가 안 되고 있죠. 아예 고소고발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특검해야죠. 자, 이런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다 두 분 다 특검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예. 이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하다. 그럼 특검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김희경 여사의 경우에도 지금 검찰 수사 지켜보고 이것이 결론 났는데 미진하다. 그럼 특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란 말이죠. 예. 따라서 두 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보고 나서 미진하면 특검 가자는 게 제 의견이고 그 현재 대통령 배우자의 경우에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 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 싶으면 특검 가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논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보면 김민정 당선자의 말엔 동의하지 않지만 왜 그런 말 했는지 배경적 지식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주 소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민정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 같은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전형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억지 물타기라고 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주가 조작 부분들 국민들이 이 상황을 원하는데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옛날 그 김정숙 여사 이 얘기를 고소고발도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같이 특검하자.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 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아예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듯한 내가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몰래야만 국민의힘이 재건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상김 특검 나오는데 이게 뭐 야당 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요. 뭐 이게 현실화될지 어떨지는 뭐 이게 좀 어려워 보인다고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혜경 여사 관련된 수사, 검찰이 좀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오늘도 받았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김건희 여사 직접 소환도 가능할까요? 김 여사가 소환됐다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답변을 안 했어요. 화면 좀 볼까요? 그러나 최근 며칠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내놓은 때가 많았는데 우선 지난 7일에 이런 수사 관련해서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좀 내놨어요. 그리고 어제도 검찰청에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지켜봐 주세요. 이 정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침묵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정치권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이 여부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 침묵을 했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런데 저는 저 침묵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원칙을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저렇게 답변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어제부로 지금 고발인 조사를 해서 본격적인 그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고발한 고발인을 조사를 했어요. 두 측이죠 지금? 양 두 고발 주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쪽은 지금 어제 원래 고발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늦게 나오겠다고 해서 지금 조사를 못했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어제부로 그러면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킥오프가 됐으니 그러면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은 그 답변을 통해서 수사를 다 감나라 배나라 코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이전까지는 대원칙이라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저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서면 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아마 검찰도 엄정하게 조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모호한 상황이니까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한 걸로 가름하면서 오늘은 침묵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야권 관련되는데요. 한 분이 귀국을 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귀국하는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내용 가보겠습니다. 비명계의 비공식 구심점이 되는 건가? 아니 구심점인데 또 비공식 구심점은 뭔가요? 뭐 공식적인 자리를 맡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지금 민주당은 친명계가 주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비명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친명계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지사 얘기입니다. 이른바 문재인의 남자 이렇게 꼽히신 인물인데 지금 사면돼서 이제 풀려났잖아요. 석방이 되면서 지난해 이제 8월에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19일에 잠시 귀국을 한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이게 15주기거든요. 이 참석을 목적으로 곧 귀국한다는 건데 일단 알려지기로는요. 뭐 개인 일정 소환 뒤에 6월 중에 다시 출국한다. 그렇다면 5월 그리고 6월 뭐 한 달 정도 머무는 건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러고는 간다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또 정치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럼요. 과거에 김경수 전 지사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뵙고 1년 정도 외국을 다녀오게 될 것 같다고 인사를 드렸었고요. 대통령께서도 격려를 해주시고. 자, 권지웅 부위원장. 지금 귀국 자체가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른바 친문계 아니면 비명계가 워낙 그냥 어떻게 보면 전 소수파가 된 상황이라서 뭐 친문의 대표적인 주자니까 혹시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하는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추도식에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가 참석하게 되면은 과거의 옛 친문계 등등 많은 인사들이 올 거 아니에요, 같이. 이 모습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그 행보가 이재명 대표께 직접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만들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해하듯이 김경수 지사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사안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주목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겼습니다만 사실 조국 혁신당이 꽤 선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배경이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이라고 보는 측도 있어요. 다른 의견 또는 조금 더 나가면 대안 이렇게까지도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안 중에 또 한 명으로 거론되었던 김경수 지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이 귀국이 주목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이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의미를 좀 부여해서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마지막 비서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민주당 비주류에 90점 되나. 지금 뭐 드루킹 사건 때문에 징역 시험 선고받고 근데 뭐 출소 6개월 앞두고 그냥 사면됐잖아요. 형이 이제 사면에서 풀려난 건데 자격정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제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8년까지입니다. 5월까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지방선거, 대선, 총선 다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그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아무것도 공직에 출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되면 90점이 귀국해서 90점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맞지 못하는 비공식 90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관련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들어보겠습니다. 복권만 된다면은 피선거권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친문에 있는 세력들이다. 그러면 결국 어떤 정치 세력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본인들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그래서 친문 세력이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심판 바람을 등에 업고 떠오르긴 했지만 넥스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윤기찬 부위원장, 뭐 경쟁정당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 내 비명계에는 이렇다 할 90점 인물이 없는 것도 많은 분들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 사실인 것 같은데 혹시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은 했지만 복권까지 해서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뭐 실제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자체도 본인 반대했잖아요. 예, 본인 안 받겠다 그랬는데. 복권 그러니까 사면 현재 상태에서는 뭐 날짜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5년 이후인 2028년 7년도 12월 달에
제가 볼 때 복권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권 처분이 있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격 정지가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급속도로 친문 내지 친노 세력들이 그 김경수 지사 쪽으로 규합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요 지금 예. 많이 올라가 있질 않아요. 아,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내분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 물론 조국 대표, 조국 정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있어서 10% 뺀다 그러면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당의 지지율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내지 아직까지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많다.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권 주자가 새로운 분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플랫폼은 마련돼 있잖아요. 조국 신당이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톤 터치가 조국 대표로부터 만약에 김경수 지사 쪽으로 된다 그러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3명의 주자가 치르는 대선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 신당의 또 색다른 주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당의 주자, 국민의힘에 또는 3명 또는 4명이 될 수가 있다. 그거는 근데 그러려면은 복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 복권이고요. 또는 만약 김경수 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조국 신당이 수권 정당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가능성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그 특별 사면은 거부했지만 예. 저는 복권은 바랄 수 여지가 커요. 왜냐 지금 같이 이게 공동화된 적이 없거든요. 대권 주자가 없는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김혜영 옛 의원이 다시금 나온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 같이 공동화돼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려 있는 이 상황을 김경수 지사가 그냥 지나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되게 되면 예. 너무 위험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주자 개념으로라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아마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결과적으로 키를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셈이 되는 건가요? 복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제 또 묘하게 되겠네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요. 자, 다음은요. 오늘 의사협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최근에 뭐 의정 갈등 지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근데 회견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사과를 좀 했네요. 이면택 회장이 사과를 했다. 예상치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사과 멘트가 나왔어요. 일단 그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소말리아 의대생 졸업사진 올리시면서 커밍순이라는 글을 게시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사과드립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오래된 몇 년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의사들 단톡방에 오른 걸 큰 생각 없이 제 SNS에 올린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소말리아 의대 얼마 전에 본인이 이 정부에서 이제 외국 면허 소지자들 이제 국내에 와서 진료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이걸 대해서 반응을 뭐 커밍순 하면서 소말리아 의대 졸업하시는 분들 사진 올렸잖아요. 그 화면 좀 볼까요? 이거를 올렸어요. 근데 이거 본인도 아마 의식이 됐는지 해당 글 삭제하고 오늘은 사과한다는 입장 냈죠. 생각 짧았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세게 발언했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사과하고 동시에 또 다른 발언을 꺼내놨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얘기가 나와요. 자꾸.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인증 대학들이 있습니다. 해외 의대, 뭐 헝가리 의대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의대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한마디로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국가고시도 재수 삼수해서도 33%인가 그래요. 의료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함부로 하시는 거고요.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말씀을 하실 거면 오늘 당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총리님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이제 통일된 안이 없다.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었죠. 자, 내용이 많은데 일단 앞부분 송영훈 의원님. 해외 의대를 거론하면서 돈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가는 거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로 그 이면택 회장은 선민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런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말리아 의대에
SNS 사진에 게시한 것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사과했는데 또 바로 이 말을 또 같은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소말리아 의대 얘기도 잠깐 하면요. 그 사과도 사과 같지가 않은 게 그러면은 의사들끼리 단체 대화방에서는 그런 거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뭐 웃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굉장히 그 의식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면택 회장의 저런 언행이 의료계 내에서도 이제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그 전공의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또 있어요. 그 사건에 그 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이틀 전에 뭐라고 밝혔냐면은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면택 회장 법원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 방청을 오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 내에서도 아마 이제 이면택 회장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면은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의사들께서 저 이면택 회장의 저런 언행은 이제는 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주 소장님. 이면택 회장이 한 뒷부분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에서는 잘 몰라서 그런다는 취지로 약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뭐 단일 의견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적에 대해서 있다. 원점 재논의가 단일 의견이다. 그러니까 증언 절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좀 인종차별 특정 국가에 대한 비하 부분들 생각이 짧아요. 그러니까 원점 재논의 부분이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협 부분도 이 부분을 정부하고 좀 유연하게 협상을 하려는 그 의지를 보여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원점 재논의 이거 그냥 본인이 대한의협 회장이라고 해서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그렇게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발언들은 좀 적절치 않고요.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의협 회장, 저 이미 회장 이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했지만 결국에 정부가 의정 갈등 부분에 있어서 해결 능력을 못 보여주고 결국엔 궁여지책으로 지금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또 이런 일도 사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일선 의료 현장에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결을 봤으면 좋겠고 임 회장님께서도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지 말고요. 좀 정부가 이 정도는 우리가 받을 테니까 정부도 가져오시고 이런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7분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 지금 바로 보고 계십니다. 맞죠, 이거 법원. 예, 부산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 들어가고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여기서는 뭐 때릴 수 있겠나, 저 안에는. 이 법원 맞지? 좀 걱정입니다. 1시간 전에 지금 들어가려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이거 어제 나왔던 일인데요. 많은 분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백주 대낮에 그것도 법원 앞입니다.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유튜버들끼리의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건데 뭐 그동안 고소고발도 많았다 그러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지금 특별히 오늘 이경민 변호사 모셨는데요. 이분들 이거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겁니까 지금 이게? 일단은 두 분 다 이제 유튜버인데 계속해서 이제 비방하는 내용의 그런 이제 영상들을 올려왔었습니다. 서로. 예, 그렇게 서로 이제 올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가 이제 접수가 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출석을 하고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가해자 유튜버 가해자 유튜버 B 씨가 지금 피해 입은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이제 상해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까지 넘어갔고 이날 마침 재판 출석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재판 출석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 유튜버가 이제 찍고 있었어요. 자기가 생중계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라이브를 이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해 유튜버가 이제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게 그대로 생중계가 그렇습니다. 된 거고. 라이브가 계속해서 중계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공격 당시 상황에서 목소리까지도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게 좀 잔인했고 좀 충격적인 영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실제 그게 또 조회수가 또 35만 회까지 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걸 또 올리니까 보고. 맞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이고 그런 영상들 많이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보면은요. 일단 이 피해자분은 그 본인의 그 라이브 방송이라 그러잖아요. 그 제목을 뭐 팬들분은 112에 신고할 준비를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위험하다는 걸 느낀 것 같고 이 가해자라는 사람은요. 본인이 범행 저지고 도망갔을 때 잡혔잖아요. 그때 마지막 인사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좀 아쉽다. 이 뭐죠? 도대체 이런 입장들은 뭐죠? 사실 뭐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걸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조회수를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위험한 것도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볼 거다. 예, 그런 좀 자극적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본인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라이브 좀 방송을 생각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본인이 이런 심한 피해까지 입게 될 줄은 이제 몰랐겠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도주를 하면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요. 예, 검거가 되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의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그런 글을 또 올렸어요. 예. 이것도 봤을 때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가해자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 이게 진짜 엄청난 모습이 그냥 생중계되고 그 소리가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근절에 대한 지적 당연히 나오는데요, 지금요. 이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게 사실 뭐 전문가가 이제 지적을 하기로는 뭔가 이제 유튜브 내에서 너무나 이제 조금 자극적인 영상을 찾으러 가고 그리고 이제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자극적인 영상을 조금 더 이제 마주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플랫폼 내에서 조금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그런 영상에 대해서는 미리 좀 검수를 해서 이런 영상에 대해서는 좀 업로드 자체를 좀 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적으로 좀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비를 하는 소비층에서 이런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지 그런 게 없이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자극적이고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를 좀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해자는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 그러는데요. 네. 뭐 구속 여부는 뭐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처벌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일단은 뭐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사건인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형량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흉기까지 준비를 하고 갔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이게 뭐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지금 뭐 조사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드러난 내용들로 봤을 때는 좀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가장 종합을 하게 되면 재질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해서 뭐 징역 20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거는 그 유튜브 활동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다른 유튜버와 갈등을 벌이고 소송 좀 벌이는 것까지는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될 당시에도 글도 올리고 이게 뭡니까? 바다를 못 봐서 아쉽다고요? 사람이 목숨이 지금 앗아간 상황인데. 자, 송영훈 변호사 이제 변호사로 이제 돌아와서 나오셨는데 지금 방법 없습니까? 이런 거 좀. 아무래도 지금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국내에서 좀 규제 면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즉각적인 삭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의무 이행이 조속하게 되지 않으면은 과징금을 훨씬 더 엄격하게 부과한다든가 이런 어떤 입법적인 대책들이 추가로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준비된 내용 역시 이것도 끔찍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 최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한 서울의 의대생 여자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데이트 폭력 뭐 이렇게 묘사되지만 이거 폭력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일단 관련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장 심사 받으러 갔거든요.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헤어지단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여자친구 왜 부르신 겁니까? 투신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용의자가 저희 쪽에서 부정 구매하셨습니다. 뭔가 준비했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흉악한 범죄잖아요. 강력 범죄고. 그러면 이제 신상 공개 얘기 나오는데 보시면 이 여자친구 살해한 이대생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네. 이게 지난 6일 뭐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돼서 안 했다. 비공개였죠. 근데 앞서서 지금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까지 다치게 한 김내아. 여기 신상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와요. 이건 알 권리 차원 그리고 범행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했어요. 30일인데 오늘 20일까지 신상도 공개되는데 이경희 변호사. 왜 신상 공개 결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어쨌든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라고 해서 머그샷 이게 이제 이게 시행된 최초의 사례인데 지금 김내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범행이 중대하고 이게 어쨌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대생 살인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를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측에 대한 의사도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유족의 의사까지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김내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 측에서 공개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아, 그때 피해자가 맞습니다. 이거 공개해달라. 예.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했었고. 근데 의대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신상이 어쨌든 지금 이 의대생이 좀 예전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뭔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SNS 계정에도 이제 피해자의 신상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너무도 크고 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공개를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족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비공개한 거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민간인가요? 아니면 사적인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폐쇄됐다고 하였던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근에 다시 공개가 되는데 이 사건, 이 의대생, 여자친구 이 살해 사건, 이 가해자 공개됐다 그래요. 여기에 공개가 됐답니다. 근데 지금 방심위는 사이트 접속 차단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앞으로 뭐 단순히 뭐 살인자, 성범죄 국한하지 않고 많이 올릴 거다 이렇게 또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송영훈 변호사. 물론 여긴 다 공개되는데. 그러니까 저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사이트는 방심위에 의해서 이제 곧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접속 차단이 될 것 같고 2020년에 이미 한번 그 폐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운영진이 징역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개는 우리 법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사적 제재에 해당하고 뭐 운영진이 어떤 그 의도에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종의 영웅심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그 의대생 살인 사건도 지금 가해자를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렇게 무단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깊이 헤아리고 저런 그 불법 행위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용희 변호사. 지금 이 숨진 이 피해자 무슨 팔부상이 있었다. 뭐 지난달에. 근데 경찰이 그걸 조금 약간 의심하면서 이게 무엇일까 들여다본다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이 가해자 사이코패스 검사한다는데 사이코패스 검사하면은 뭐 점수가 높거나 뭐 낮거나 이게 뭐 또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뭐 피해자가 이전에도 이제 뭐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이렇게 이제 지금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팔부상이 있는 여부가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도 남겨놨을 거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와 관련 있는 제3자가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할 것 같아서 그게 과연 이 가해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그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잔인하고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조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뭐 이게 계획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만약에 우발적인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진술을 했다면 이러한 검사 결과가 이제 반영이 돼서 아 예. 이거는 조금 더 계획적인 곳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이런 판단 자료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최근에 뭐 알려진 거는요. 사흘에 한 명꼴로 지금 이른바 이제 교제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희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범죄를 막을 뭐 장치나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뭐 스토킹 범죄를 통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는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조금 잠정 조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경찰에 이런 내용에 고소를 했을 때, 예. 경찰에서 빠르게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이제 주거지 내에 이렇게 순찰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피해가 있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게 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좀 알리시고, 그래서 잠정 조치를 통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 3, 40초 있는데 송영훈 변호사. 이게 그러니까 뭔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스토킹 범죄로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 접근 제한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사후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 저는 법원의 양형 기준에도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보복살인 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 양형 기준상 이게 보통 동기 살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난 동기 살인보다 양형이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형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